시원한 물 한 병을 사 마신 당신. 빈 페트병을 무심코 버릴 수도 있겠지만 멋진 시민인 당신은 분리배출을 합니다. 분리배출이 우리 사회를 좀 더 나은 곳으로 만든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회의 상당수의 사람들이 분리배출에 많은 노력과 시간을 들이고 있습니다. 근데 뭐 써있는 대로 버리고 있어. 그냥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배워가지고 기대하거나 그런 건 아니고 나중에 재활용 같은 거 잘하게 일부러 분리해서 버리고 있어. 하려고 노력은 하는 것 같아요. 환경 문제뿐만 아니라 사실 그 쓰레기 종량제 봉투에 그게 많은 부피를 차지하면서 들어가게 되는 것 자체가 되게 찝찝하던데. 그러나 분리된 폐기물들이 어떠한 과정을 거쳐 우리 사회로 돌아오는지, 과연 재활용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합니다. 아니 그거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어. 그러게 그냥 뭔가 막연하게 당연히 재활용 쓰레기에 버렸으니까 재활용 되겠지라고 생각은 하는데 딱히 그게 어떻게 실제로 되는지는 모르겠어요. 분리배출된 폐기물들이 우리 사회에 부분적으로 되돌아오는 것은 사실입니다. 페트병의 예를 들어볼까요? 여러 플라스틱 제품과 함께 배출된 페트병은 선별업체로 운반돼 별도로 분류됩니다. 이후 페트병들은 다량으로 압축돼 페트 전문 재활용 업체로 넘겨집니다. 재활용 공정의 첫 번째 단계는 페트에 붙은 라벨을 떼어내는 것입니다. 라벨이 제거된 페트병들은 이후 드럼통으로 이동해 세척됩니다. 그 다음 이물질이 걸러지고 색깔별로 분리됩니다. 이후에는 재생원료로 가공하기에 용이한 플레이크로 분쇄돼 플라스틱 옷걸이나 부직포, 그리고 솜 등으로 재탄생됩니다. 이와 같은 재활용은 천연 자원의 훼손을 줄일 뿐만 아니라 매립이나 소각에 비해 오염물질을 적게 배출합니다. 따라서 환경에 끼치는 피해를 최소화하는 처리 방식이라 볼 수 있습니다. 재활용을 강조하는 현실적인 이유도 있습니다. 대부분의 미국 주들이 땅이 무지하게 넓잖아요. 매립하는 돈이 거의 안 들죠. 운송비 말고는 크게 드는 돈이 없죠. 땅값도 워낙 싸고. 그 다음에 주변에 사람이 살지 않는 땅이 많으니까 민원도 없고. 그러니까 매립에 대한 거부감이 별로 없죠. 근데 우리는 어디다 만들어도 일단 민원이 발생할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이런 나라는 자연히 매립장을 가능하면 운영 안 하는 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 이제 소각을 해야 되고, 근데 소각도 소각자 만들면은 아무래도 좀 민원이 있고, 다육신 문제나 이런 것에 우려가 있고 하니까 결국에는 리사이클 쪽에 더 많은 노력과 정책을 가져갈 수밖에 없는 거죠. 재활용이 지닌 이와 같은 이점 때문에 분리배출은 우리 사회에서 중요한 덕목으로 자리 잡게 됐습니다. 그런데 과연 분리배출만 잘하면 되는 것일까요? 교내에서 가장 많이 배출되는 폐기물 중 하나인 테이크아웃 커피잔. 흔히들 플라스틱으로 분류하여 배출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일반 폐기물로 처리됩니다. 옛날에는 이런 것들이 다 재활용으로 포함이 됐었거든요, 이게. 그래서 처음에 나왔을 것이고. 근데 지금 안 돼 버리니까 이게 쓰레기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냥. 가장 큰 이유는 가볍고 부드러운 용기를 만들기 위해 페트에 폴리스티렌을 섞었기 때문입니다. 폐기물은 단일 재질로 분리될 때만 자원으로 재활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복합 재질로 구성된 테이크아웃 커피잔은 재활용하기가 상대적으로 까다롭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은 분리배출된 생활 폐기물이 언제나 자원으로 재가공돼 제품의 생산에 활용되는 것은 아님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뭐 그 스트랩볼 저런 것도 재활용으로 작년만 해도 상당히 좋았거든요. 이 스트랩볼 같은 경우에 녹여서 중국으로 수출을 많이 했었어요. 근데 중국에서 수출 차단이 딱 된 거예요, 차단이. 그러면서 이게 재활용이 아니게 돼버린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인건비도 안 나오니까 안 가져가는 거야, 이게. 이게 그 녹여서 했던 공장들이 다 문 닫아버리고 안 되니까. 최근 국제 유가가 지속적으로 하락하면서 스티로폼을 재활용할 요인이 사라진 것이 가장 큰 원인입니다. 원유가 비쌀 때 옛날에 $100, $150 나갔을 때는 이 신재 자체가 비싸니까 여기서 만든 그 신재 원료도 엄청나게 비쌌어요. 근데 재생원료는 싸죠. 그때는 재생원료가 굉장히 더 활성화가 됐죠. 근데 이게 이만큼 내려가서 지금 거의 차이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굳이 품질 차이는 재생원료에 비해서 신재가 훨씬 좋겠죠. 그러려면은 만약에 이거 만드는 사람들이 굳이 재생원료 안 쓰고 가격이 조금 비싸더라도 신재를 쓰겠다라고 하기 때문에 요즘 재활용 자원의 경우 재활용 과정에서 비용이 별도로 발생하기 때문에 천연 자원과 경쟁하여 그 가격을 낮추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적재 재활용 업체가 더 이상 비용을 감당하지 못하는 상황에 이르면 폐기물은 소각되거나 매립됩니다. 여기도 병도 들어있고 이런 거 사실은 다 이렇게 골라내야 되거든, 별도로. 재활용 업체들이 인건비 많이 나가고 이거 다 골라야 되잖아. 이거. 그러니까 돈은 돈대로 들어가고 일은 일대로 잘 안 되고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한편 외부적 상황과 무관하게 재활용을 어렵게 하는 요인도 있습니다. 세상에 이렇게 알록달록하게 만드는 나라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재활용이 안 되냐? 돼요. 대신에 고품질의 재활용품 제품을 못 만들어요. 하품밖에 못 만들어요. 색깔별 분리가 이루어지기는 하지만 100% 선별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나일론으로 접합한 라벨도 문제입니다. 페트 재질인 용기와 폴리프로필렌 재질인 라벨은 별도로 분리되어야 하지만 나일론으로 접합된 라벨은 제거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시장에서 나왔을 때는 그거를 따로 분리를 하나하나 할 수 있는 부분에서 효용성이 없어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결국엔 그거는 쓰레기로 가는 거예요. 이처럼 생활 폐기물이 안정적으로 재활용되지 못하는 것은 우리나라의 자원순환 구조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재활용 산업은 기본적으로 시장 원리에 따라 돌아갑니다. 따라서 국제유가 하락 등으로 재생자원에 대한 수요가 줄어들면 산업 전체가 타격을 받기 쉽습니다. 이처럼 불안정한 산업 구조 때문에 지속적인 투자를 통해 생산성을 높이기가 어렵고 악순환이 반복됩니다. 생산자 책임 제도 등 자원 순환을 촉진하는 제도가 존재하기는 하지만 현재로서는 폐기물을 가공하는 단계까지만 관여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의 과정은 철저히 시장 논리에 따라 진행됩니다. 재활용은 경제성이 가장 우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걸 갖다가 그 환경적인 측면을 먼저 생각을 해가지고 재활용을 한다 그러면 지금 현재 있는 한국환경공단이라든가 이런 곳에서는 모든 것을 다 재활용을 해야 돼요. 민간 부분에서 접근할 필요가 없는 거죠. 공공에서 다 하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되면 일단은 민간 부문에서 이익을 창출하면서 고용까지 창출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없애버리는 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굳이 필요 없는 국고를 낭비하면서까지 재활용에 매달리게 되는 거고, 이런 두 가지 안 좋은 면이 생기겠고, 마이너스적인 면이 생기겠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정부의 개입을 최소화해서 효율성을 높이겠다는 의도이지만 그러기에는 현재 재활용 산업의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지금 굉장히 재활용 페트뿐만 아니라 다른 고철이라든지 다 재활용하는 파지라든지 다 업체들이 다 지금 현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태고요. 그래서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아요. 지금 학교뿐만 아니라 모든 업체들이. 지금은 또 많이 지금 힘든 상태예요. 지금 재활용 산업들이 완전 죽었어요. 죽어갖고 열심히 이제 시민들은 분리 배출해 놨는데 지금 현장에 가보면 말 그대로 재활용을 할 수 없는 시장이 안 들어가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해외의 경우 세제 혜택 등 각종 지원을 통해
재생자원의 상품화와 그 소비에까지 적절히 개입하여 자원순환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재활용에 용이하도록 포장재의 생산에까지 관여하기도 합니다. 국가마다 재활용률 산정 방식이 달라 단순 재활용 비율은 한국이 더 높은 것으로 집계되지만 실제 자원 이용률은 독일과 일본이 더 높습니다. 두 나라의 생활 폐기물 매립률도 한국에 비해 훨씬 낮습니다. 오늘도 우리 사회 곳곳에서 분리배출은 계속됩니다. 분리배출에만 주목할 것이 아니라 그 뒤의 과정에까지 모두 관심을 가질 때 지속가능한 사회를 만들어 나가겠다는 노력도 의미 있을 것입니다.